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음악 감상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한지혜입니다. 오늘 수업을 1, 2부로 나눠서 진행할 건데요. 오늘 진행할 수업의 제목은 핸델과 바흐의 하루라는 제목입니다. 음악가들의 하루가 어땠을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우리가 많이들 음악의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핸델과 바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고 그렇지만 좀 사소하고 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와서 어떤 하루로, 작곡가로서 어떤 하루를 보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의 삶을 조금씩 훑어보면서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 작곡가들이나 음악가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우리 하루를 보내면서 음악을 들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왜냐면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일이 많거든요. 특히 클래식은 음악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 긴 음악을 듣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 긴 음악을 쓴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그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 사람들의 노고로 이루어진 음악들을 들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수업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핸델과 바흐는 이름은 다 들어봐서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뭐 책을 찾아 읽는다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은.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게 잘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알기는 또 쉽진 않기 때문에 그냥 간략한 어떤 스토리들을 짜집기를 해봐서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떴을 텐데요. 보면 왼쪽 분하고 오른쪽 분, 오른쪽 분, 누가 바흐고 누가 핸델일까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발도 두 분 다 쓰고 계시고 옷도 좀 정갈하게 비슷하고, 악보를 들고 계신 분이 바흐고요. 그리고 지그시 풍성한 표정으로 지그시 바라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핸델입니다. 왜 우리가 핸델과 바흐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분리할까요? 물론 이거는 역사적인 별명은 아니고, 뭐 일본에 있는 어떤 책에 뭐 그렇게 소개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지만 아주 그럴싸한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음악들을 그렇게 표현하게 됐는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흐와 핸델은 1685년으로 동갑이에요. 그래서 더 역사적으로 비교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흐는 3월 21일에 태어났고 핸델은 2월 23일로 뭐 크게 차이도 안 나요.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바흐는 작센 아이제나흐 공국에 있는 아이제나흐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핸델은 프로이센 할레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이제나흐랑 헬레도 거리가 엄청 멀거나 그렇진 또 않은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분이 신기한 건 만난 적이 없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죠. 어쨌든 당대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이 두 분, 동갑내기인 이 두 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업은, 바흐는 칸토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칸토르라는 직업은 교회에서 교회 음악 관련된 모든 총괄을 맡은 사람을 칸토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고, 핸델은 오르가니스트로도 뭐 일했겠지만 카펠마이스터, 그러니까 궁궐에서 궁정에서 일하는 음악가, 궁절 음악가로서 카펠마이스터로 오래 일하셨고, 나중에는 영국에 가서 왕실 아카데미에서 상임지휘자로 일을 하셨죠. 활동 시기도 둘이 뭐
태어나서 같은 해에 태어났으니까 활동 시기도 당연히 겹치겠죠. 그래서 활동 시기는 1703년 정도부터라고 얘기합니다.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1703년부터 이제 바흐, 핸델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주요 활동 지역을 좀 볼까요? 주요 활동 지역도 비슷할 것 같지만, 두 분은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바흐는 독일을 벗어난 적이 없으셨어요. 심지어 독일 위쪽 지역, 자기네 태어났던 아이젠하흐 주변에 있던 그 아이젠하흐 공구 근처에서 대부분 활동하셨었고, 핸델은 그에 비해서는 뭐 거의 방랑자처럼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죠. 그래서 르벡이나 함부르크, 피렌체 뭐 이런 이탈리아를 거쳐서 그곳에서 하노버 공작을 만나고 하노버에서 일을 하다가 런던으로 넘어가서 영국 사람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의 같은 점도 굉장히 많고 다른 점도 굉장히 많은데 두 분 다 개신교라는 또 종교적인 의미가 종교적인 걸로 봤을 때 루터파 개신교라는 건 같아요. 하지만 바흐는 굉장한 루터 신봉자였거든요. 그래서 루터를 열심히 파고 공부했던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핸델은 그거에 비해서 음악에 더 집중했던 종교적인 것보다 음악 자체에 굉장히 집중했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이 두 분의 여행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화면의 왼쪽에 있는 그림에 이 베이지색으로 보이는 지도에 보면, 이건 독일 지도예요. 이 독일 지도에 보면 할레라는 곳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약간 주황빛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들이 바흐가 이동했던 동네고요. 이주했던 곳이고, 그 옆에 보면 이제 뭐 팔분음표로 표시되어 있긴 한데요. 독일 여러 군데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영국 이렇게 여러 곳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이동하면서 음악 여행을 했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 전에 있던 화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을 몇 군데로 해요. 바흐는 크게는 아이젠하흐에서 아른슈타트, 그 다음에 바이마르, 그 다음에 괴텐, 그 다음에 라입지히까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라입지히에서 돌아가시고요. 핸델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르벡으로 갔다가 이제 함부르크, 피렌체, 이쪽 이탈리아로 넘어갔다가 하노버에 있다가 이제 영국 런던으로 넘어가는 요런 이동 경로를 보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분은 이제 핸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델은 아버지가 이발사이자 왕실 전담 외과 의사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외과 의사를 하면서 이발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둘 다 칼을 만지고 뭔가를 자르고 이런 비슷한 도구를 사용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발사 하는 분들이 외과 의사를 많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왕실 전담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왕실을 왔다 갔다 했었겠죠. 그래서 핸델의 어린 시절도 그런 귀족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외과 의사로 궁궐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귀족들과 어울리는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핸델을 키울 때 조금 귀족들과 어울리고 조금 신분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분명히 음악적 재능이 있는 걸 알았지만 음악가로서 활동하는 걸 원치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을 때 이제 할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밑에서 음악을 너무 좋아했지만 음악가로서는 생활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뭐 아버지가 핸델이
나이 들 때까지 옆에서 그렇게 지켜봤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주 강하게 법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법을 공부해서 너가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평민으로서 어떤 직위를 위로 나의 그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법을 공부해서 판사가 되는 길이 굉장히 흔한 사실은 길이었거든요.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법학과를 진학을 결국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유언은 이제 법학을 전공하라고 했지 뭐 음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때리쳐요. 때리치고 성당 그 할리 주변에 성당 오르가니스트로 취직을 해요. 음악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폭발하는 음악들이 있었을 거예요. 음악가들의 많은 삶을 봤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성당 오르가니스트로 취직해서 오르간을 굉장히 잘 쳤다고 해요. 그래서 오르간으로 음악 하면서 완전히 음악가로 돌아서게 되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르벡으로 유학을 가는데 북스테우데라는 오르가니스트가 그 당시엔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북스테우데라는 분이 르벡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고 깐토로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면 좋겠다 해서 르벡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배웠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마흐도 르벡으로 이 북스테우데를 보러 가거든요. 비슷한 시기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엄청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흐도 북스테우데한테 몇 달간을 오르간을 공부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르벡으로 이제 북스테우데를 만나고 거기서 공부하러 가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함부르크로 2년 만에 이제 도망가듯이 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함부르크 가는 계기도 참 웃긴 게 그때 당시 르벡에 있는 교회는 칸토르를 하려면 이 칸토르가 이렇게 아버지가 하면 또 그러니까 가족들이 물려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 르벡이 유독 그게 전통이 오래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북스테우더가 핸델아 너 좀 오르간 너무 잘 치는데 내 뒤를 이어서 오르가니스트 칸토르를 해라. 대신 내 딸과 결혼해라. 가족이 돼야 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첫째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한 그런 일이 있으면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뭐 정확한 기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록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남은 거 보니까 나도 틀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르벡에서 계속 머무를 수 없게 돼서 이제 도망치듯이 함부르크로 갑니다. 근데 함부르크는 오페라 극장이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오페라에 특별히 오페라 작곡으로 유명하잖아요, 핸델이. 그래서 오페라 작곡들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핸델에 대해서 제가 쭉 간략하게 요약한 그림을 보시면 옆에는 동네가 이제 할레이고요. 지금 요즘의 이제 사진이에요. 할레고. 함부르크에 있다가 잠시 할레에 머물다가 이제 그곳에서 고향에서 있던 그 당시에 사실은 조금 귀족적으로 생활한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음악 여행을 가는 게 그 당시에 귀족들의 어떤 유행 같은 거였어요. 이런 역사적 흐름은 생각보다 길게 있거든요. 그래서 핸델도 뭐 좀 없는 집 사람도 아니고 주변 친구들도 다 귀족적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탈리아로 음악 여행처럼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가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스카를라띠와의 뭐 대결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스카를라띠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카를라띠가 멜로디를 굉장히 잘 쓰는 가곡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아버지 특히 알렉산드로 스카를라띠 아버지는 굉장히 가곡이나 오페라나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카를라띠도 신기한 건 바흐 핸델과 동갑이에요. 85년생으로. 그래서 도메니코 스카를라띠, 알렉산드로 스카를라띠의 아들인 도메니코 스카를라띠와 만나게 되고 이 도메니코 스카를라띠는 기악 특히 이제 챈발로에 굉장히 특출난 재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둘이 대결하는 그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스카를라띠는 챈발로로 우승을 하고 핸델은 오르간으로 우승을 했다. 해서 뭐 둘이 이렇게 결승 무승부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둘이 굉장히 교류가 깊어지고
그리고 스카를라띠의 챔발라 곡들을 들으면서 굉장한 영감도 얻고 굉장히 충격을 받죠. 사실은 우리가 핸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핸델의 멜로디가 아름답다. 할렐루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오페라, 리날도의 아리아도 그렇고, 멜로디가 아름다운 걸로 굉장히 유명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스칼라띠를 만나긴 이탈리아 오기 전에, 핸델에 대해서 얘기한 기록을 보면 멜로디가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멜로디, 아름다운 멜로디들이 탄생하고 했던 그런 시기를 봤을 때, 이탈리아 여행 이후가 굉장히 강하게 두드러져요. 스카를라띠의 멜로디를 들으면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카를라띠와의 교류와 그 이탈리아, 피렌체와 베네치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 활동을 했던 그 교류했던 시기가 핸델에게 굉장히 음악적 영감을 많이 불어넣었고, 이탈리아식의 아름다운 멜로디, 밝고 명랑한 그 분위기들을 많이 얻어가는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뭐 많은 귀족들과 어울렸겠죠. 음악회들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했을 거고요. 거기서 이제 하노버 왕궁의 이제 왕자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하노버 왕실의 음악가로 좀 와주면 안 될까? 우리 하노버에서 활동해보는 게 어때? 라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노버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노버에서 카펠마이스터, 왕궁 악장으로 계속 일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일했던 그 뒤에 사진을 보면 지금 20대 초반의 핸델의 사진을 보면 할레에 있었다가 류벡으로 갔다가 함부르크, 멋있죠. 함부르크로 갔다가, 그리고 이탈리아 가고, 이런 이제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20대 초반까지 있다가 이제 20 중반쯤 됐을 때부터는 이제, 아주 인연이 깊은 하노버 선제운 게오르크 1세와 함께, 그 게오르크 1세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굉장한 인연입니다. 이분하고는. 이분도 사실은 게오르그라는 말이, 핸델이도 게오르그 핸델이잖아요. 이걸 영어로 하면 조지거든요. 조지 1세가 되는 이 게오르그 1세. 그리고 조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핸델.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노버에서 이제 음악적으로 계속 작곡을, 게오르그 1세를 위해서 작곡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은 좀 답답한데 했겠죠. 이제 음악적으로 내가 좀 더 멀은 곳으로, 이분이 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선제우에게 허락을 받고 또 같이 간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같이 따라간 것도 있겠죠. 가서 영국이라는 곳이 음악적으로 블루오션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음악 여행을 가게 되고요. 근데 이런 여행들이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게오르크 1세가 여행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 있다가 오니까 사실 그 후원도 다 주인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오르크 1세가 나의 밑에서 좀 열심히 작곡해줘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돌아다니니까 나중에는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핸델의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특히 이제 리날도라는 작품, 우리가 알고 있는 울게하소서라는 아리아가 있는 그 오페라를 상영을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나 여기서 조금 있으면 돈 좀 벌겠다. 핸델은 아주 사업가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돈 되는 곳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되겠는데 해서 영국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특별히 영국 왕실에서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 여기서 이렇게 영왕의 사랑을 받고 오랫동안 여기 잘 지내봐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 여왕께서 아이를 낳지 않고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여행을 왔는데 지금 몇 년째, 1년도, 2년도 지난 상황에서 지금 그냥 런던에 눌러 앉아버리고, 심지어, 너
영국 사람 될래? 라고 얘기했더니 그럴까요? 해서 영국인이 돼버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붙잡히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하노버 게오르크 1세에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왕실에서 장례가 났고 자식은 없고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다른 왕이 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친척에서 다음 사람을 찾다가 간 것이 바로 하노버 선제후 게오르크 1세였어요. 그러면서 이 게오르크 1세가 조지 1세로 영국 왕실에 들어갑니다. 왕실에서 있었던 왕실 음악을 담당하고 그 사랑받았던 핸델은 어떻게 돼서 기겁을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떨린 마음으로 선제후를 맞이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 처세를 잘못하면 이제 목이 날아가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핸델은 또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었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번뜩번뜩한 사람이어서 게오르크 1세를 위한 작곡을 하면서 그 마음을 달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게오르크 1세의 카펠 마에스터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운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처세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영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핸델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라 샤키오 비앙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파리넬리라는 카스트라토 가수가 부르는 그런 장면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나오는 음악이 보면 형태가 A, B, A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한 단락이 나오고요. 새로운 B라는 단락이 나오고 다시 A로 돌아가는 형태예요. 이런 걸 다카포 아리아라고 부르거든요. 다카포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악보는 A, B, A로 다카포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 앞에 있는 악보를 연주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거를 성악가가 부를 때는 악보를 새롭게 연주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리날도 이 작품에 나오는 지금 파리넬리가 부른 것처럼 악보 그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변형시켜서 더 화려하게 성악가의 기질을 발휘해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변형해서 불러요. 이런 거를 다카포 아리아라고 하고 ABA지만 ABA-의 형태로 이제 성악가들이 자유롭게 부르게 됩니다. 이런 형태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유행하기도 했고 이 형태를 만든 사람이 그 알렉산드로 스카를라띠예요. 스카를라띠가 오페라를 100편 넘게 작곡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도메니코 스카를라띠 아버지인 알렉산드로 스카를라띠가 이런 다카포 형식의 아리아를 정리하신 분이고 어떤 형태로 하나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 영향을 확실하게 이제 오페라 쪽은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알렉산드로 스카를라띠는 나폴리 악파의 아버지라고 또 불리기는 분일 정도로 오페라를 굉장히 열심히 작곡하신 분인데 나폴리 악파 하면은 오페라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오페라의 형태가 많이 자리 잡게 된 그런 바로크의 오페라 형태가 많이 자리 잡게 된 아주 대단한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과 이제 친교를 맺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델의 음악을 또 아주 잘 이제 왕의 마음을 다독였다 할 만한 그 음악, 그 게오르크 1세를 위한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핸델의 수상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요즘도 뭐 런던에서 이제 뭐 뱃놀이를 한다거나 하면은 연주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도 연주가 많이 되고 있고요. 핸델의 수상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의 이유도 있고 해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못 들을 건데 꼭 한번 핸델의 수상음악 템즈강에서 1717년에 초연된
작품이다.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파리넬리는 사실은 핸델과 작업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영화상으로 이제 핸델 음악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게 됐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게오르그 1세가 조지 1세와 그 아들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조지 1세가 조지 2세 자기 아들을 낳은 여왕을 굉장히 홀대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랑 관계가 좋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한 행동이 뭐냐면 이제 핸델이 조지 1세의 작곡가잖아요. 그거에 비견하는 어떤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고 극단을 만들어서 핸델 음악을 굉장히 괴롭혀요. 그 핸델의 음악을 막 그냥 맘대로 막 도용하기도 하고 중요한 작품들을 맘대로 바꿔 써가지고 자기네 작품이라고 먼저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수들을 데려간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게오르그 1세, 조지 1세의 아들의 극장에서 파리넬리가 일했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못했던 게 더 정설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가격도 비쌌죠. 워낙 잘 나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싸움을 걸고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파리넬랑 작업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아쉬운 일이기도 하죠.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줬으면 역사적으로 뭔가 많이 남았을 텐데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거는 2회차로 넘어가서 이제 바흐의 얘기를 계속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